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앞으로 급변동을 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폭락장이 오더라도 재산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지난 26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98년 IMF 외환위기도 겪어봤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경제부에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락장 한 번에 전 재산을 잃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는 겁니다. 이런 폭락장에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론 반토막도 나고 뭐 그보다 더 많이 떨어지기도 하니까 이 폭락장이 무서운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 재산을 잃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이상하게도 전 재산을 잃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장세가 펼쳐지더라도 재산을 지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심리가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쪽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주 주의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당연히 주류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야 한국은행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었거든요. 한국은행 때문에 진짜 잘잘 외다시피 했는데, 근데 정말 다행히도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전공을 바꿨죠. 복잡계 경제학을 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땅에서 복잡계 경제학으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 굉장히 드물거든요. 지금 주류경제학은 상당히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왜냐? 이 뉴턴의 물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리학은 그동안 엄청난 발달을 하면서 뉴턴의 물리학에서 원칙인 줄 알았던 것들이 많이 부정되거나 아니면 많이 변경됐는데, 경제학은 아직도 뉴턴의 물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잡계 경제학은 이 뉴턴의 물리학에서 벗어나서 최근에 이 가우스 물리학 그리고 양자역학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복잡계 경제학에서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임계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임계 상태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임계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모래놀이 실험을 갖고 왔습니다. 자, 퍼백과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한 건데 1987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비유를 하느냐? 이 모래놀이 실험을 비유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 모래 갖고 장난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모래알을 계속 떨어뜨리면 대부분의 모래알은 이렇게 산을 만들면서 점점 더 높게 쌓여갑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어떤 모래알 하나는 떨어지면 갑자기 산사태를 일으킬 때도 있거든요. 근데 퍼백의 실험에서 정말 재밌었던 건 뭐냐? 이 모래알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모래알이 조금 더 무겁거나 아니면 조금 더 둥글거나 네모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계 상태,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래산이 무너지기 쉬울 때 그때 떨어진 모래알 하나는 산사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래놀이를 경제에 적용해 보면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부분의 증권 전문가들은 이 모래알, 떨어진 모래알을 분석하는데 시간을 낭비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 게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자꾸 논쟁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래산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임계 상태에 모래알이 떨어지면, 즉 일본의 금리 인상, 이게 그 모래알이면 산사태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작년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면 산사태를 일으키지 않았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임계 상태, 즉 이 모래산이 무너지기 쉬운 상태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다 그러면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이게 버블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복잡계의 시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금융시장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래놀이 실험에서 중요한 게 또 있는데요. 모래더미의 붕괴 확률인데 작은 붕괴는 더 자주 일어나고 큰 붕괴일수록 드물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위기 이런 건 7에서 한 12년 사이에 한 번씩 오지만 큰 경제 위기는 보통 80에서 90년마다 한 번씩 온다. 이렇게 말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더라라고 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모래더미 붕괴 확률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래더미가 붕괴될 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임계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모래더미가 붕괴되지 않고 계속해서 모래가 쌓이게 되면 이 임계 상태가 더욱더 불안정해지면서 가장 모래가 높게 쌓였을 때 모래알이 하나 떨어졌을 때 그때 더 큰 붕괴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계 경제학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꾸만 개입을 하게 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위기가 올 때마다 자꾸 금리 낮추고 돈 더 풀어서 경제를 살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반복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자꾸만 팽창하고 이게 경제의 불안정성을 자꾸만 키워가면 나중에 경제가 붕괴됐을 때 훨씬 더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잡계 경제학 시각에서 금융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게 바로 1988년 옐로스톤 대화재입니다. 이 대화재가 사실상 우리가 금융시장에 잦은 개입을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88년 옐로스톤에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벼락이 내리치는 일은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6월 14일에 내리친 벼락은 정말로 달랐습니다. 이게 한번 벼락이 딱 치면서 화재가 확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그 화재로 결국 옐로스톤 면적의 36%가 탔습니다. 여기서 붉은색으로 나타낸 지역이 바로 화재로 피해를 당한 지역인데요. 옐로스톤의 면적이 우리나라 충청남도 면적보다 조금 더 넓거든요. 그런데 전체 면적의 36%가 불에 탔던 겁니다. 그리고 이 화재가 언제 진압됐냐? 6월 14일에 일어난 화재인데 11월 18일에 이 불을 간신히 껐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벼락 한번 내리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반복적인 개입이 그만 이런 괴멸적인 대화재를 일으키고 만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20세기 초반에 어떤 원칙을 세웠느냐? 예를 들어서 1935년까지는 미국 산림청의 화재 관리 정책은 모든 산불이 처음 발견된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진압돼야 된다고 규정할 정도로 정말 산불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산불이 나면 소방대원을 낙하산을 타고 예를 들어서 투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산불을 껐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연계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의 80년 동안 자연 생태계를 완전히 바꾸고 말았는데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원래 자연계에서는 잦은 화재가 일어나서 불에 타기 쉬운 나무까지 이런 건 태워버리고 그리고 불에 잘 타는 나무 이런 것들은 진작에 태웠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80년 동안 인간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아예 옐로스톤의 생태계가 불에 타기 쉬운 롯지풀 소나무라는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문제였는데 워낙 계속해서 화재를 진압하다 보니까 공원 곳곳에 불에 타기 쉬운 마른 나무까지와 그리고 풀이 급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1988년에 워낙 대규모 가뭄이 일어나니까 이때 벼락이 내리치면서 그만 괴멸적인 산불로 변하고 만 겁니다. 근데 이 1988년은요, 옐로스톤 화재만 일어난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대화재로 아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무려 7만 2천 건의 화재가 일어났고 그 중에는 300건의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그야말로 전국토가 산불로 몸살을 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소방대원만으로는 산불 진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12,000명의 미군을 투입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1988년에 미국 전역이 대화재를 겪고 나서 산림청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처가 모여서 이 산불에 대해서 오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가서야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자연 발화한 산불은 진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서 예외 조항이 2개 있는데 인간이 낸 산불, 이건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산불이 너무 커서 이 피해가 걷잡을 수 없다, 인명피해가 난다, 이 경우에는 또 역시 진압을 합니다. 하지만 자연 발화한 산불, 그리고 그냥 스스로 꺼질 산불까지 억지로 진압해서 생태계를 또다시 바꾸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2004년부터는 자연 발화한 산불은 진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던 겁니다. 자, 이렇게 복잡계 경제학의 기반이 되는 임계 상태나
아니면 인위적 개입에 대해서 어떤 파장을 갖고 오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복잡계 경제학이 보는 버블 붕괴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느냐? 제가 정리한 걸로는 임계 상태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래산의 상태가 어떤지는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만 어떤 모래알이 떨어졌을 때 정말 붕괴가 일어나는지 그 정확한 시점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붕괴를 일으킬 모래알이 도대체 무슨 모래알인지 이걸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우리 복잡계 경제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절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조는 있죠. 왜냐하면 지진파와 좀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진, 이 본진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전진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본진이 일어난 다음에 경제 위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오는 여진도 있을 수 있죠. 가끔 증권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 중에서 복잡계 경제학을 자기가 연구했다면서 경제 위기는 어느 날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 사짜입니다. 복잡계 경제학을 한 사람들은 그 시점을 절대 예측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복잡계 경제학은 쓸모없는 학문이냐?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임계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 임계 상태에서 언제든 트리거가 당겨질 만한, 즉 방아쇠가 당겨질 만한 그런 위기의 원인이 시작된다. 그러면 그게 거창한 사건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다. 이렇게 복잡계 경제학에선 어떻게 보느냐? 그 사건이 작더라도 자꾸 인과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경제에 파장을 일으키면 충분히 모래산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옐로스톤 사례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시장 붕괴를 매번 돈 풀어서 막아내면 이걸 막아낸 관료는 칭송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옐로스톤 때처럼 아주 괴멸적인 산불을 만드는 진짜 주범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였던 구로다 총재 같은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시장에 끝없이 돈을 풀었기 때문에 아니 일본 경제를 살린 건 구로다 아니야? 이런 칭송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만약에 일본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보기엔 대부분 다 구로다가 오랫동안 돈을 풀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 경제는 옐로스톤처럼 정말로 불에 타기 쉬운 마른 나무까지 정말로 마른 장작들로만 가득 찬 그런 경제 상황으로 만든 주범이 구로다 전 총재일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이렇게 복잡계 시각에서 폭락장을 바라본다면 시각이 크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앞으로 폭락장이 며칠 날 온다, 몇 월에 온다, 언제 온다, 몇 월 위기설 이런 건 절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누구도 그 방아쇠, 트리거가 무엇이 될지, 언제 시작될지 그걸 안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폭락장은 대비를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 매번의 폭락장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지표를 보겠습니다. 닷컴 버블 때 다우지수는 38%가 빠졌고 나스닥 지수는 78%가 빠졌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 들어서 최악의 위기였죠. 이게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56으로 와 진짜 절반이 넘게 빠졌으니까 진짜 엄청난 위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어떤 경제 위기에도 하락폭이 아무리 커도 모두 다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락한다고 해도 지수는 제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재산을 잃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일단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뭐 한두 종목에 전 재산을 올인했다. 그것도 남들이 다 인기 있다고 해서 거기에다 올인했을 때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원래 이전 상승장을 이끌었던 가장 인기 있던 종목이 또 하락폭이 클 때는 가장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이 때문에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올인해서 한두 종목에 투자를 했다면 전 재산을 잃을 가능성이 충분히 생깁니다. 그런데 분산 투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시점의 문제인데요. 자, 제가 직접 나스닥 지수를 갖고 계산해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쓸 때 이 계산을 해서 이 책에다 도표로 넣었던 건데요. 1일, 즉 하루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날, 그게 언제 있었느냐? 상승장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폭락장 때마다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날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날짜가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날 14.2%. 와, 이거 믿겨지십니까? 14.2%를 기록한 날이 바로 2001년 1월 3일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닷컴 버블 붕괴 초입에 들어갔던 때입니다. 이날 단 하루 동안 주가가 14.2%나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는 대세 상승장으로 돌아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주가는 끝없이 하락을 했고요. 더 큰 폭의 하락세로 자꾸만 접어들면서 결국 이때 만약에 주식시장에 들어갔다면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던 거 11.8%입니다. 하루에 11.8%가 올랐다니 이 역시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날짜가 언제냐? 2008년 10월 13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아주 초입에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뒤에 11.8% 상승을 했으니까 그 뒤에는 대세 상승장으로 돌아섰느냐? 역시 아닙니다. 다시 주가는 더 큰 폭으로 빠졌고, 이때 역시 주식을 샀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주 큰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양떼 이론이라고 하죠. 이렇게 양들이 막 몰려가듯이 그야말로 사람들이 바로 주변 사람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가 아무리 현명하고 똑똑해도 결국은 무리에 이끌려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로 양떼 이론으로 부르는데, 사실 주식시장은 양떼 이론이 적용되는 아주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내 옆 사람이 삽니다. 그러면 나도 삽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이 사서 주가가 오르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주식을 사는데 그날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변하기 때문에 정말로 전 재산을 잃기가 너무나도 좋은데요. 왜 그러냐? 주가가 한 20% 정도 떨어지면 참고 있던 사람들이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얄궂게도 그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면 이상하게 팔 사람이 다 팔았을 때 그날 이렇게 주가가 한번 올랐다 하면 14.2, 11.8% 이렇게 급등하는 장세가 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팔았던 사람들이 못 참고 여기에 올라탑니다. 그것도 오전에 못 사고 다 올라있는 오후쯤 이렇게 주식을 산 다음에 그 다음날 주가가 계속 오르느냐? 그렇지 않죠. 다시 떨어집니다. 이게 정말 전 재산을 잃는 가장 큰 원인인데요. 주가가 하락할 때 손절매를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날 다시 올라타면 계속해서 자산이 녹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오면 이걸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자, 아까 순위별로 보여드렸던 주가가 급등한 날을 이렇게 시계열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이시지만 이렇게 파란 선이 집중되어 있는 거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도 끝없이 파란 선이 나오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파란 선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파란 선이 2개가 보이죠. 이 파란 선들이 바로 역대 나스닥 지수 상승률 탑 10입니다. 제가 애써서 계산한 거죠. 와, 이게 진짜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폭의 상승이 언제 있었느냐를 보면 여러분 아마 곧버스 하자라는 말 쉽게 못 하실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보면 곧버스 하자, 뭐 아니면 SQQQ 사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 하락장에서 항상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이는 그런 날들이 자주 등장했거든요. 여러분, 주가가 14% 정도 오르면 SQQQ 같은 거 샀다가는 정말 패가망신하기 딱 좋습니다. 근데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반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장세는 정말로 주의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모든 증권 유튜브들 잘 보세요. 모든 유튜브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증권사의 펀딩, 증권사의 광고가 아주 많은 유튜브, 특정 유튜브 몇 개를 잘 보면 잦은 매매를 부추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오른다는 사람을 막 출연시켜서 당장이라도 주식 안 사면 당신 벼락거지 된다, 이런 사람이 나오고요. 다음 날은 당장 팔아라, 야 안 그러면 주가 폭락한다, 이런 사람을 출연시킵니다. 왜? 잦은 매매를 해야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이 수수료를 많이 벌 수 있게 되고 증권사의 수수료가 늘어나면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러니 이 증권 유튜브 중에서 증권사의 펀딩을 많이 받는 그런 증권 유튜브들은 시황 방송을 매일 해서 사람들을 자꾸 부안대동시켜서 사고 팔도록 자꾸만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데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제가 보기에 변동성 장세에서 주가는 한 20% 떨어질 때 잘못하면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견뎌낼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엔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석 달 동안 주가가 쭉 떨어졌는데 그때 한 50%가 넘게 떨어졌거든요. 이때 공포 매도를 하지 않을 정도의 주식 투자,
그리고 하루에 14%가 다시 반등을 해도 추격 매수하지 않을 그런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두는 게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주식을 모두 팔고 대응하는 거 이게 진짜 쉽지 않다니까요. 왜 14%씩 오르는데 어떻게 추격 매수를 안 합니까? 만약에 주식이 한 주도 없다. 아마 여러분들은 추격 매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가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는 게 이런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증권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자꾸만 샀다 팔았다 하게 만드는 거 여기에 가장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번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버블 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이미 글로벌 금융 상황이 임계 상태에 다다랐다는 증거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은 방아쇠만 당겨지면, 즉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로도 충분히 태풍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결코 위기를 불러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계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의 원칙을 세워놓고 내가 주가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이라도 견딜 수 있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하루아침에 14%가 오르더라도 여기에 추격 매수하지 않을 그런 단단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번에 변동성 장세에 대비하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대응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박종훈의 지식 한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